11주차 사례 개념화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차시 학습 내용은 학지사 발간 김용태 저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의 수업 목표는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 사례 개념화의 기능, 유능한 상담의 5단계, 사례 개념화 과정, 사례 개념화 요소별 개념 및 상담자의 이론적 관점 구체화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사례 개념화하여 상담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는 호소 문제, 촉발 요인, 부정적 패턴, 유지 요인,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성격,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적응적 패턴, 상담 목표, 상담의 초점, 상담 전략, 상담 개입, 상담의 장애물, 상담의 예후, 문화적 상담 개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소 문제는 촉발 요인에 대한 특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촉발 요인은 어떤 패턴을 활성화하여 호소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부정적 패턴은 경직되고 효과가 없는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말하며, 유지 요인은 부적응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자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집단이나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말하며,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는 주류 문화에 대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또한 문화적 성격은 문화와 성격, 역동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말하며, 적응적 패턴은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말하며, 상담 목표는 장단기 상담의 성과입니다. 또한 상담의 초점은 적응적 패턴의 핵심이 되는 상담 방향성을 제공하는 치료적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상담 전략은 보다 적응적 패턴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및 방법이며, 상담 개입은 상담 목표와 패턴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전략과 관련된 세부 변화 기법 및 책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의 장애물은 부적응적 패턴으로 인해 예상되는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문화적 상담 개입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 개입의 구체화를 말할 수 있겠고, 상담의 예후는 상담의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경과 또는 기간,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는 내담자의 인적사항, 또한 내방 격리, 지금 상담 온 계기, 내담자의 호소 문제, 증상이라든지 내담자의 요구, 그리고 현재 문제의 상태, 그리고 증상의 내담자의 증상의 내력, 또한 과거 병력, 과거 병력이라고 하면 정신과적 진단이나 의학적 병력 및 이전의 상담이나 치료 경험을 말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발달적 역사, 첫 인상 및 행동 관찰, 객관적 정보. 이 객관적 정보라면은 심리 검사 결과라든지 현재 내담자의 정신과적 진단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례 개념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의 초점과 방향을 설정하여 상담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전략을 수립하며 상담을 예측하고 점검하며 또한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 좌표가 되고 그에 따라 상담자 자신이 하고 있는 개입들이 옳은지 또한 그른지를 판단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내담자의 요구와 강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례 개념화는 상담의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담자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례 개념화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능한 상담의 5단계에 대해 살펴본다면 사례 개념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그려라. 영역을 그린다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이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상황을 개념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점과 장애물을 파악하라. 강점과 장애물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면 상담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과정을 계획하라. 과정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동맹을 맺고 상담과 치료의 과제를 설정하여 달성 가능한 상담 목표를 세우고 또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흔적을 남겨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한 후에 그 상담 결과에 대한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상담 작업 전반에 대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라. 진행 상황을 추적한다는 것은 상담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상담 목표와 상담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담자는 끊임없이 상담의 진행 과정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잘 한다면 내담자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정보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현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 줌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게 하여 상담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목표와 실천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상호 협력 동기를 높이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 과정은 먼저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추론하며 상담 이론을 선택하고 가설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 및 분석 추론은 크게 일반적인 정보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보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내담자의 언어적 보고 내용, 말하는 스타일, 비언어적 행동 특징, 상담 회기 중 내담자의 정서 경험,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내담자 상담자의 상호작용, 각종 심리검사 결과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은 내담자의 감정, 욕구, 충동, 소망, 평가나 판단, 가치 및 신념, 자신 및 상담자에 대한 언급, 모순된 반응, 과잉 또는 과소 반응, 생소하거나 특이한 반응, 그리고 반복적 반응, 또한 회피 반응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작성한다면 이어서 진행되는 사례 개념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론 선택은 상담자의 상담 이론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내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주된 이론적 관점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되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내담자에게 적합한 이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보 상담자는 선배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설 세우기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관점에서 재진술하고 내담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파악하며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상담자가 파악한 문제가 다를 때는 내담자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사례 개념화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설은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자신의 가설을 동료나 슈퍼바이저와 함께 논의하는 자세는 상담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례 개념화가 잘못되면 상담의 전 과정이 곤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큰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 개념화 주요 요소별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 요소는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나 상담자에 따라서 또한 내담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례 개념화의 요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상담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련기 초기와 중기에 있는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담자 자신의 행동에 숨어있는 이론적 배경을 점검하고 설명함으로써 유능한 상담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호소 문제, 촉발 요인, 유지 요인,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관점에서 재진술, 상담 목표, 상담 계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소 문제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호소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자가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주호소 문제를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가 주호소 문제를 선정할 때 내담자 여러 호소 내용 중 우선순위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중 가장 먼저 나온 것,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담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담자가 시급하게 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를 따져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촉발 요인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게 한 요인이나 이 시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져 상담실을 찾도록 한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촉발 요인은 직접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검증하며 주호소 문제를 통해 촉발 요인을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상담 이론에서 촉발 요인은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으로 일으킨 스트레스, 즉 최근 부모의 이혼, 신체적 상해, 질병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상담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촉발 요인으로 해석하는 스트레스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사례에 따라 촉발 요인이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아 추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일련의 사건에서 찾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촉발 요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촉발 요인이 쉽게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최근의 사건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인가 등에 대한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 요인은 내담자가 촉발 요인에 취약해져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내담자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지 요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적 이슈를 의미합니다.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정신역동은 대상 관계와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인지행동주의는 부적응적 도식과 대인관계적 도식에서, 행동주의는 초기 학습의 습관과 강화 역사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유지시키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지 요인은 내담자가 자신의 주호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탐색한다면 유지 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주호소와 관련된 주변 환경과 내담자가 반복하는 행동 패턴을 탐색하고 심리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유지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내담자의 역기능적 행동도 본인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이 내담자의 자신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내담자의 문제를 유지하는 유지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내담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한다면 유지 요인은 주로 내담자의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관점에서 재진술하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 관점은 지금까지 주호소 문제, 촉발 요인, 그리고 유지 요인 등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상담자의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내담자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필요시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와 논의를 통해 내담자의 사례를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상담 목표는 상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크게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상담을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기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상담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의외로 상담자는 포괄적인 상담 방향만 제시하거나 또는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 목표에 내담자도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므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여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상담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하고 내담자와 논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하여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담 목표를 정할 때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관찰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내담자가 실천할 수 있고 상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와 함께 조율해 가면서 가설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계획은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계획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개입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상담 계획은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세부 영역으로 상담 전략과 상담 기간,
사례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 계획은 내담자의 문제와 특성, 상담 목표를 고려하여 내담자 계획인에게 맞게 개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실효성 있는 상담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상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담자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거나 내담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우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내담자가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 전략, 상담 기간, 사례 운영 방식을 구상하게 하며 이렇게 구상된 상담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 특성에 비춰보아 실천 가능한지를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점은 내담자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먼 효과보다는 당장의 효과 그리고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 또한 내담자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은 토크 세라피 즉 언어적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 미술이나 놀이 활동 그리고 음악 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주차 사례 개념화 2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